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의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조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 내용은요, 메스티지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스티지가 뭐냐? 사실 메스티지 브랜드, 그러면 아마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저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럭셔리 브랜드, 즉 명품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명품과 지금 여기 얘기하는 럭셔리 브랜드는 명품을 얘기하는 거죠. 메스티지 브랜드는 준 명품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메스티지는 대중과 대중하고요. 명품. 그러니까 럭셔리 또는 프레스티지라고 그러는데 프레스티지 프로덕트의 합성어로서 어포더블 럭셔리라고도 하고요. 질은 상당히 고급이지만요. 대량으로 판매되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명품의 대중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전통적인 명품들은 아주 소수의 부유층만이 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메스티지는 중산층 소비자들한테도 구매가 가능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명품이다라는 거죠. 사실 좀 우스운 소리 같지만요. 뭐 명품이면 명품이지 준 명품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해외 명품 시장에서 메스티지라는 어떤 이런 개념이 소개되기 전에 1990년대,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전 얘기죠. 메스티지하고 비슷한 디퓨전 라인이 매우 유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1990년대, 그러면 3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와닿진 않지만요. 어떤 현상이 있었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디퓨전 라인은 디자이너 브랜드의 보급판입니다. 디자이너 브랜드. 즉 고급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좀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했다. 이런 개념이었는데요. 디퓨전 라인이요. 그 사례로서 보군요. 프라다 지금 대단한 명품 중에 하나죠. 프라다의 미우미우 아니면 베르사체의 베르수스. 베르사체는 아마 그 팬한테 총에 맞아서 살해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나카란의 DKNY가 있습니다. 또한 이 타겟 고객층을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원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디퓨전 라인이 한 10여 년간 유행하다가 10여 년도 안 갔어요. 한 5년 정도 유행하다가 서서히 몰락을 했고요. 그 자리에 메스티지라는 이 개념으로 명품 패션 시장에서 아주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럼요. 지금 메스티지 뭐 들어보긴 했는데 아니면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 요트에 젊은 남녀가 앉아 있고요. 저희 가방이 있죠. 저 가방은 메시 마케팅의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패션 브랜드 마이클 코어스의 그 광고입니다. 2014년도 광고인데요. 이 마이클 코어스 제품들은 전통적인 명품, 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루이비통이라든지 구찌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반의 반 정도도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명품이 아닌데도 이렇게 매스이라는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런칭된 이 브랜드는요, 시즌마다 런웨이를 항상 합니다. 패션쇼를 항상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광고에도요, 세계적인 모델을 고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 결과로서 어떤 이 일환으로서 명품 브랜드 못지않은 브랜드 가치를 갖다가 아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까 얘기한 대로 2014년 봄, 여름 시즌 광고인데요. 타켓 고객층을 겨냥한 맞춤 전략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요트에 두 남녀가 타고 있는데요. 이는 고소득이면서 중산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중산층, 고소득의 중산층, 물론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겠지만은 요트를 갖다가 탈 수 있는 어떤 이 사실 그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아무튼 메시지 마케팅의 핵심은 중산층의 소득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고가의 명품을 살 수 없는 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년 연봉이 뭐 한 2억이다. 2억이면 대단한 거죠. 한 달에 뭐 세금 다 빼고 그러면 한 천여만 원 정도, 한 2, 300만 원을 아마 수령을 하게 되겠죠. 실제로.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명품을 산다. 사실 명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샤넬백 같은 경우에 1,000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세계에서 한번 큰 소동이 있었죠. 백화점에 줄을 길게 늘어선 사람들, 명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길게 늘어선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된 얘기예요. 한 달 전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 메시지 전략은 자기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하고요. 어떤 소비자의 소비에 대한 자긍심을 갖다가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더 한번 따져볼 게 있죠. 근데 메시지 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아주 낮추는, 그러니까 즉 브랜드 희석, 브랜드 딜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방향으로다가 이게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조심스러운 어떤 마케팅 전략을 짜게 되는데요. 이처럼 낮은 가격은 중산층의 소비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결국은 명품이라는 인식을 사라지게 만든다. 이런 어떤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쉽지 않은 마케팅 전략을 짜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프리미엄이라는 걸 유지하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상당히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지금 메시지 브랜드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볼 때 실제로 이 세계 3대 명품이라고 하는 그 지금 루이비통, 또 에르메스, 또 샤넬, 이 패션뿐만 아니라 각종 그 뭐랄까 일상용품이라기보다는 사치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브랜드들이 상위 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밑으로다가 구찌라든가 뭐 발렌시아가라든가 크리스찬 디올, 또 그 중간에 버버리, 몽클레르, 펜디, 뭐 조르지오 아르마니, 입센 로랑, 발렌티노 이런 것들이 있죠. 또 그 밑에 있는 뭐 프라다라든가 돌체앤가바나라든가 피에르 발망이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이 사실 명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고요. 이런 브랜드들은
나름대로 하나의 그 메스티지 브랜드들이 뛰어넘지 못하는 커다란 벽이 있습니다. 어떤 벽이냐? 자, 럭셔리 브랜드. 사실 이 럭셔리 브랜드 그러면 뭐 해석을 하자면 사치품이에요. 사치품인데 아마 이 우리나라에서 명품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아마 어느 그 유명 백화점에서 이 브랜드들을 런칭을 할 때, 매장을 만들 때 사치품이라 또 럭셔리라는 것을 갖다가 쓰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때 어떤 그 상술이죠. 상술로서 명품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out of my league라는 얘기가 있어요. out of my league. 즉, 이 얘기는 그 의역을 하게 되면 넘사벽이라는 소리죠. 넘사벽. 명품에는 넘사벽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자, 어떤 건지 볼까요? 자,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압도적인 기술력. 사실 명품에는 뭐 의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슈퍼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뭐 람보르기니나 아니면 뭐 페라리나 이런 거 있지만은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 자동차에서요. 벤츠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또 세계에서 제일 처음 자동차를 갖다가 로드쇼를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압도적인 기술력 또 그것만 아니라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이라는 점이 상당히 어필을 합니다. 사실 이 디자인은 기술력이 받침이 됐을 때 명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고도의 마케팅 전략, 이 마케팅 전략이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가치라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라는 거. 브랜드 가치라는 거죠. 좀 전에 여러분들이 봤듯이 뭐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그 창업자는 뭐를 만드는 사람이었냐면요. 이 자동차,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오던 시절에 마구를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루이비통은요. 19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집권 당시 나폴레옹 3세가 3세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그 자동차라든가 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여행을 자주 다니게 되는데요. 사실 루이비통은 그 트렁크를 만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백을 사게 되잖아요. 트렁크를 사게 되는데 그 트렁크를 만들던 목공 기술자였다라는 거죠. 그 기술이 계속 전수가 되면서 이 기술이 하나의 어떤 그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디자인적으로 또 이 당시에 마케팅이라는 거는 아주 귀족들이나 상류층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또 가치라는 거는 그 하나의 그 일반 대중들은 도저히 뭐 평생 동안 겪어보지 못할 어떤 진짜 호화로운 뭐 이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그 귀족들이 살던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에 반해서 그냥 일반 대중들이 살던 모습 아주 극과 극으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사실 이 럭셔리 브랜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치품이에요. 사치품이죠. 그리고 이 사치품에는 지금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진짜 넘사벽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다가 발전을 했고요. 아무튼 이 럭셔리 브랜드라는 거는 사실 메시지 브랜드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엄청난 그 잠재력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힘을 갖고 있죠. 브랜드 가치도 갖고 있고. 자, 아까 얘기했던 메시지, 마케팅 신조어입니다. 매스 플러스 프레스티지의 합성어, 즉 준 명품인데요. 좀 어처구니 없지만은 준 명품이라고 이제 이 마케팅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에 맞춰서 여러 업체들은 여기에 굉장히 그 메시지라는 어떤 그 마케팅 전략에 상당한 공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명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요. 트렌디한 상품입니다. 또 평균적으로 중위권 브랜드보다는 아주 고가예요. 그렇지만은 퀄리티가 우수하다. 퀄리티라는 거는 사실 그 디테일에서 나오는 건데요. 디테일이 좋다라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명품 브랜드로 거듭나기를 꿈꾸는 브랜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전통과 압도적인 기술력과 그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라든가 또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명품에 비하면 사실 넘, 넘기 쉽지 않은 쉽게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메시지 등장 배경이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소득이 많아지면서 소득이 일반 대중들이 명품에 대한 소비 욕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욕구는 증가하지만 경제적 이유가 따라주지 않아요. 또 두 번째는 매출 신장을 위한 업체 입장에서는 매출을 갖다가 계속 늘려야 되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갖다가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사치 욕구라는 게 있죠. 우리 그 일반 대중들은 이 사치라는 거를 갖다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지만요. 계속 어떤 미디어의 발달이나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게 많아지면서 명품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품의 대중화 전략이라는 그런 그 마케팅 전략을 세웠고요. 또 데일리 럭셔리라는 게 있어요. 소확행 소비재. 소확행 소비재. 아마 들어본 분도 있을 테지만요. 소확행 소비재가 뭐지? 라고 의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030 세대, 2030 세대 및 MZ 세대의 부상이라고 했는데요. 20대, 30대 하고요. 밀레니엄 제너레이션 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요. 명품에 대한 소비 욕구 증가,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유,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산층 소득이 과거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과거보다 상당히 많아졌어요. 반대로 세계 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경기 지표가 하락이 돼요. 경기 지표가 세계적으로요. 또 명품 소비 욕구는 있어요. 돈은 그만큼 쓰기가 어려워요. 이런 시장을 갖다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관련 업계, 명품 관련 업계 혹은 또 이 자기 자신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디자이너들이 뛰쳐나와서 본격적으로 메시지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동시에 중국, 인도, 또 뭐 한국 이런 신흥국들을 겨냥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명품 기업들이 이런 해당 국가에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인구가 많다라는 건요. 인도의 10억이라든가 뭐 8억, 9억, 10억 얘기를 하는데요. 또 중국의 15억 이런 인구들을 갖다가 이런 인구에 정말 몇 프로만 돼도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품의 엔트리급에 해당하는 메스티지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됩니다. 자, 소비욕구. 그리고 사치욕구의 이전을 얘기했었어요. 의류, 장신구, 자동차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재화 가치가 높아요. 한편 필수적으로 소비할 필요가 없는 경기민감 소비재예요. 그러면서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점점 소비 욕구가 일단 위축이 되는 거죠. 하지만은 필수 소비재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구매해야 돼요. 그리고 한편 개별 재화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을 사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마케팅 전문가들이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 소비자들이 경기 민감 소비재 대신에 필수 소비재에서 명품을 사기 시작하게 됩니다. 필수 소비재에서. 즉 명품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호화품에서 사치품에서 생필품으로 전이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데일리 럭셔리 해갖고 소확행 소비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확행 소비자라는 말 그대로 소소하지만은 확실한 행복이라는 축약어입니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행복이나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그 삶의 경향을 갖다가 나타내는 건데요. 이거는 1986년에 일본의 소설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중에 랑게르스 한 섬의 오후에서 최초로 쓰인 말이에요. 즉 어떤 걸 예를 드냐면 아주 갓 구운 빵을 갖다가 칼로 안 자르고 손으로 찢어 먹을 때, 또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속옷 등을 갖다가 볼 때, 아주 깨끗한 거실을 볼 때, 이런 그 감성이죠. 한마디로 바쁜 일상 속에 느끼는 작은 즐거움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유사한 용어로는 스웨덴어 라곰이라든가 프랑스의 오감이라든가 덴마크의 휘게, 그리고 네덜란드 말로는 헤젤러라는 이런 용어들이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 2000년대 세대의 M하고 제너레이션의 G를 안 쓰고 Z를 썼어요. Z를 써요. Z가 합쳐진 말인데요. 이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IT에 능통하고요. 대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이기 때문에 아주 어떻게 얘기하면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Z세대는 디지털이라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해서요, 뭐 최신 트렌드, 또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가 공개한 MZ세대를 상징하는 5개의 키워드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에는 다만추라는 게 있어요. 다만추. 다양한 만남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인만추, 인위적인 만남 추구나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등에 있는 새로운 아주 개념이죠. 다만추. 또 프렌드는요, 후 더하기 프렌드의 합친 말로서 온라인에서는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SNS 정말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SNS DM, DM이란 건 다이렉트 메시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SNS DM을 통해서 연애라든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등 아주 파격적인 추세를 갖다가 나타내고요. 선취력은 먼저 얻는다라는 뜻인데, 촛불 집회나 국민청원 등도 아주 활발하게, 이분들은, 이 세대들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플레이는 판을 벌여서 놀이를 즐기는 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소비, 구매보다는 구독을 통한 어떤 공유의 개념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그런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MZ 세대를 상징하는 5개 키워드는 다만추라든가 프렌드라든가 선취력, 판플레이라든가 클라우드, 이 5개로다가 우리가 추약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브랜드는요, 이 메시지 브랜드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의류 분야에서는 메시지 브랜드는 2030 세대에 훨씬 더 많이 어필을 합니다. 전통적인 명품들은 아주 고가면서 아주 올드합니다. 근데 올드하다라는 거는 조금 그렇죠. 근데 변하지 않아요. 즉 항상 그 전통을 유지, 아주 트레디셔널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고리타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죠. 메시지는 가격대는 명품들에 대해서 저렴하지만 결코 싼 물건은 아니에요. 싸진 않아요, 절대로요. 대신에 디자인이 상당히 트렌디하다라는 점이 이 MZ 세대나 밀레니얼 세대에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컨템퍼러리라는 어떤 그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메시지나 컨템퍼러리나 둘 다 아주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즉 백화점에서 남성복의 경우에 컨템퍼러리 브랜드 해갖고 도나카린의 DKNY라든가 솔리드 업무, 타임 업무, 시스템 업무, 또 트레디셔널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빈폴이라든가 폴로라든가 헬리스 등 라인이 같은 층에 배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유심히 보시면 어떤 브랜드들이 같이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템퍼러리 브랜드들은 메시지 브랜드 사이에서도, 패션 브랜드 사이에서도 가격대가 가장 높은 편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시스템 업무라든가 우영민 씨가 창업한 솔리드 업무라든가 또 타임 업무라든가, 이거는 이 메시지 그 남성복 브랜드에 뭐라고 하냐면요, 소타시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즉 솔리드 업무, 또 타임 업무, 시스템 업무 해갖고, 여기 업무라는 뜻은 프랑스어로 남자라는 뜻입니다. 이 소확행 소비재, 아까 소확행 소비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개별 재화의 가치는 같은 분류 내에서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상대적으로 고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필수 소비재에 대한 소비자들이 안정적이고 확고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제품에 대한 높은 퀄리티까지 보장하는 프리미엄 전략이 먹혀서 메시지 브랜드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패션 쪽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카드사를 보게 되면요, 카드에도 상당히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카드에도요. 여기에도 메시지 카드가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아주 소소한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식료품을 예를 들어보죠. 식품을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횡성한우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브랜드예요. 횡성한우. 완전히 뭐 이 음식을 갖다가 사치품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음식을 갖다가 이런 브랜드로 하기는 어렵지만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메시지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뭐 한우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지방마다 상당히 그 뭐 명품이다라고 내세우는 게 있어요. 아,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면요. 이 메스티지 브랜드 전략을 가지고 런칭을 하는 대단히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사실 청소기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은 몇 년 전에 세계적인 그 돌풍을 일으켰었죠. 다이슨 청소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이슨 무선 청소기요. 지금은 근데 이제 삼성, LG에서 그와 비슷한 성능과 비슷한 디자인을 가진 게 나오면서 지금은 대한민국 자체에서는 뭐 어디가 가장 뭐랄까 점유율이 높은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청소기 중에서도 다이슨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브랜드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죠. 어? 또 커피라는 거를 한번 예를 들면요. 커피를 매개체로 해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카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스타벅스, 어? 또 그리고 커피 퀄리티에 대한 상향 평준화를 경쟁적으로 주도를 했습니다. 아, 아무튼 이런 어떤 그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여러 사회 현상 중에 소비 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메시지 마케팅 전략이 엄청나게 우리 옆에 와 있다. 너무나 가깝게 우리 근처에 있는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전자제품에서 조금 전에 다이슨을 예를 들었는데요. 케이스 스타디로서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고 미러스 카메라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어떤 그 최고급 스펙, 특히 프리미엄 감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기 구매를 자극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 런칭될 때마다 항상 최고 경영자가 나와서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했던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항상 매체를 통해서 뉴스거리가 돼요. 아무튼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갤럭시에서는 S 시리즈예요. S자가 붙은 거와 M자가 붙은 거는 전혀 이 뭐랄까 스펙 자체가 조금 틀리다 그래요. 또 그리고 아이폰에서도 아이폰이 있지만 아이폰 프로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저가 스마트폰만 사도 충분히 용도에 만족하는 수준이면서도요. 이러한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소니의 미러스 카메라. 사실 소니는 카메라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사용자 경험 환경, UX 쪽이라든가 또 저렴한 생산가, 제품 소형화, 그리고 전통적인 DSLR 카메라와 아주 대등한 성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취미로 하는 아마추어 또 프로들한테까지도 니콘이나 캐논 등의 카메라 어떤 그 시장을 갖다가 잠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세계
뭐 여기서 카메라 얘기가 나는데 카메라의 명품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니콘이나 캐논이라기보다도 독일제 하셀브라드라든가 또 뭐랄까요 카메라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자이스라는 카메라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니콘이나 캐논에 비해서도 훨씬 더 비싼 카메라들이죠. 아무튼 이 세계 시장을 갖다가 석권하고 있는 니콘이나 캐논 등의 카메라 제조사들도 소니를 벤치마킹하면서 메시지 요소를 갖다가 가미한 미러리스 카메라를 주력 제품으로 삼게 됐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이 메시지 패션 브랜드로 돌아와서요. 폴로 랄프로라든가 라코스테라든가 게스, 빈폴, 헤지스, 타미 hilfiger, 프레드 페리, 캘빈 클라인 아마 다 익숙한 브랜드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요. 또 컨템포러리로선 뭐 저는 뭐 실제로 여기서 아는 거는 질 슈터트하고 우영미 정도만 알고 있는데 꼼데 가르송, 메종 키츠네, 아미, 아크네, APC, 스톤 아일랜드 이런 것들이 런칭이 되어 있고요. 또 자파로서는 코치, 토리버치, MCM, 메트로시티, 루이카토즈, 닥스, 샘소나이트 레드 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빈폴과 헤지스, 빈폴은 삼성물산에서 런칭을 한 브랜드고요. 헤지스는 LG에서 런칭한 브랜드, 메시지 브랜드들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 일상용품 중에 코치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코치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고 다니는 백 중에 하나인데요. 코치는 1941년 뉴욕 맨해튼에서 창업된 미국의 패션 기업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보통 가방, 가죽 제품, 뭐 신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아무튼 지금도 남녀를 위한 선물, 액세서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현재 토드 칸이 최고 경영자고요. 전 세계 매장 수는 2019년 작년 통계로 986개가 지금 있는데요. 사실 이 코치라는 브랜드는요. 명품은 아니지만요. 1900년대 초부터 만들어진 명품은 아니지만은 이 세계적으로 상당한 지명도를 갖고 인지도를 갖고 있는 메시지 브랜드의 성공 사례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침체된 이 메시지 브랜드가 왜 이렇게 이제 사실 우리 주변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마케팅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소비 행태들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인데요. 이거는 뭐 침체된 소비 심리를 반영한 현상일 수도 있지만요. 이 메시지 브랜드들은 뭐 지갑은 얇아졌지만 소비의 질은 낮추기 싫어하는 새로운 소비 형태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매스, 대중하고 고급, 합성어 이 용어는 미국 시카고의 BCG, 보스턴 컨설턴트 그룹의 수석 부사장인 마이크 실버스타인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득 수준이 높아진 중산층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품질, 감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저렴한 신명품 브랜드를 소비하는 패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트레이딩업 현상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죠.
이건 브랜드 이슈 11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걸 보게 되면요,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자 메시지 브랜드를 갖다 성공 전략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아이덴티티, 또 커머셜, 또 브랜드 확장,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그 서버 개념으로서 웹사이트를 활용하고 스텝 서비스, 인테리어, 또 이벤트 등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 그 소비 틈새 시장에 그러니까 파고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매스라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피자헛이나 맥도날드를 얘기하는 거고, 메스티지는 리바이스나 애플, 프레스티지는 루이비통이나 롤렉스 같은 아주 고급 명품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전혀 다른 어떤 성격을 가진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요. 사실 이거는 매치라는 그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 도표를 한번 웹사이트에서 빌려서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한 메시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걸로써 메시지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